그날 내 머리채를 잡아당긴 며느리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온 내가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정혜순, 72살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와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30여 년의 교직 생활 동안 나는 언제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어른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의젓하게 살아왔고 아들 성재가 결혼할 때까지도 나는 완벽한 어머니였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바로 며느리 조수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였다.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은 참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옷차림,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았다. 명문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했고, 현재는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받았다. 아들 성재도 은행 지점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름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재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첫 인사는 정중했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내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다. 결혼식 날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이제 손자까지 생기면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결혼 후 1년 만에 손자 윤서가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의 그 감격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기뻐했고 나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는 벅찬 마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연이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다. 윤서가 울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아이가 배가 고파 칭얼거려도 조금만 기다려라며 미루기 일쑤였다. 나는 참다 못해 며칠씩 아이를 돌봐주곤 했다. 수연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돌봐야 해.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져요. 수연의 대답에는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 애썼다. 진짜 문제는 윤서가 4살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이는 점점 버릇이 없어졌다. 어른들이 말할 때 끼어들기는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눕고 떼를 썼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나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할머니, 물 갖다 줘. 윤서야, 할머니께는 주세요라고 해야지. 싫어, 엄마가 그냥 해달라고 하래. 나는 수연에게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그녀는 늘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하며 넘어갔다. 아들 성재에게 말해봐도 엄마 애한테 너무 엄하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윤서가 갑자기 내 정강이를 발로 찼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장난으로 찬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서야, 그러면 안 돼. 할머니한테 사과해. 싫어요. 할머니가 나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내가 내 손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윤서야, 지금 당장 할머니한테 사과해.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했나 보다.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애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직 애기인데. 애기여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 인격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나의 경험을 무시하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다. 수연아, 나도 평생 아이들을 길러왔어. 예의 없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보다 잘 알아. 그럼 어머니 방식이 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연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연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이다. 어머니, 제 아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던 건 아들 성재의 반응이었다. 자기야, 진정해. 엄마, 어머니도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성재는 아내를 말리기는 했지만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장 아팠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수연은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성재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윤서는 여전히 버릇 없었지만 이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마다 그날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수연의 차가운 눈빛, 내 머리채를 잡던 그 손의 감촉, 무엇보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칠 후 나는 수연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그날 일은 우리 둘 다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자.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 교육에 간섭하시니까 그랬던 거죠. 앞으로는 윤서 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시어머니인 내게 손을 대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수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이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모른 척 한다는 것,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또 다른 이상함도 발견했다. 수연이 명문대 미술 전공자라고 했는데 집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었다. 미술 강사라고 했는데 집에서 미술 관련 일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지만 요즘은 학원에서만 그려요라며 대충 넘어갔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돈 문제였다. 성재는 은행 지점장이라는 제법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수연도 미술 강사로 일한다고 했으니 살림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인지 집안 살림이 항상 빠듯해 보였다. 어느 날 성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죄송한데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서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나는 흔쾌히 도와줬다. 손자 교육비라면 당연히 할머니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했다. 성재의 월급이 그렇게 적지 않을 텐데 수연도 일한다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혹시 내가 모르는 큰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성재와 수연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여보,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미안해. 친정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런 것 같은데. 한 달만 더 참아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 대화를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됐다. 수연이 친정 쪽으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부모님을 도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는 말도 없이 자꾸 돈을 빌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점점 수연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다. 정말로 그녀가 말하는 대로 명문대 출신의 미술 전공자일까? 정말로 지금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수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늘 자신 있게 말하던 미술 이야기도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았고 명문대 동창들 이야기도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했다. 무엇보다 수연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시어머니인 나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뭔가 제안하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라며 무시했고 내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내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 나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이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은퇴한 경찰관으로 지금은 민간 조사관 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과 가까웠던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다. 동철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혜수 누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에 대해 알아봤으면 해서.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 이동철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가족 간의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말 이상해. 한 번만 확인해 봐줄래? 며칠 후 이동철이 연락을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누나 만나서 이야기하죠.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느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날 이동철이 건넨 서류 한 장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산산조각 냈다. 이동철과 만나기로 한 곳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평소라면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며느리 조수연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이동철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보니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다. 혜순 누나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일이든 들을 준비는 되어 있어. 이동철이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누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수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누나가 예상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일단 학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수연 씨는 명문대 미술가 졸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2년제 디자인 학원 출신입니다. 뭐라고?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재 미술 강사로 일한다고 하셨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작년에 한 미술학원에서 잠깐 일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만뒀어요.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컵을 꽉 잡았다. 손이 떨렸다. 어떤 문제? 아이들 지도 방식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이들 미술대회 수상 경력을 조작해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으로 미술 과외를 한다고는 하는데 정기적인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동안 수연이 말했던 직업, 학력,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 동철아, 그럼 우리 성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조수연 씨가 상당히 교묘하게 속인 것 같거든요. 이동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서류 제목을 보니 금전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누나, 조수연 씨 통장 내역을 조회해 봤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런데 매달 상당한 금액이 친정으로 송금되고 있어요. 얼마나?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요. 때로는 3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성재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친정으로 보낸다는 뜻이었다. 친정에 무슨 일이 있나? 조사해보니 친정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조수연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성재가 번 돈으로 장인 빚을 갚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봐야죠.
더 심각한 건 성재 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철아, 이런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복잡해요. 부부간의 재산 관리 문제니까요. 하지만 성재 씨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동철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서류 위에는 미술품 경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조수연 씨가 몇 달 전부터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금을 성재 씨 모르게 따로 빼돌리고 있어요. 미술품 거래? 가짜 작품들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벌써 몇 명 나왔고요. 곧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단순히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성재에게 보여줘야겠어. 누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미 깨진 거야, 동철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었구나. 수연의 교만한 태도, 돈에 대한 집착, 거짓말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다.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직 성재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수연에게 들키면 안 됐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수연이 외출한 사이 성재가 일찍 들어왔다. 나는 이동철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다. 성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앉아서 들어. 그리고 끝까지 들어봐. 성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수연의 거짓 학력, 거짓 직업, 친정으로의 송금, 그리고 미술품 사기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성재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자 점점 충격받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통장 내역도 있고 경매 사이트 거래 기록도 있어. 성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럼 수연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장인어른 빚을 갚고 있었던 거야. 너는 전혀 모르게. 성재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재야, 이제 결정해야 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돌아온 것이다. 성재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했다. 엄마, 일단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다음에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성재가 나를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엄마, 다 확인했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확인했니?
수연이 통장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친정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매달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수연이는 뭐래?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하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기를 의심하냐고, 부모 도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단 친정 송금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술품 거래도 그만두라고 했고요. 하지만 성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엄마,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어제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성재가 봉투를 꺼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뭔 내용이야? 수연이에 대한 제보예요. 미술학원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나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다. 편지에는 수연이 다른 학부모들 뒤에서 험담을 일삼았던 일, 아이들 미술대회 수상 경력을 조작한 일, 학원비를 빼돌린 의혹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누가 보낸 걸까? 편지 끝에 수연 씨 때문에 피해를 본 학부형 중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예전에 같이 학원 다녔던 아이 엄마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수연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니. 성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재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모르겠어요. 윤서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수연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다. 여보, 엄마 뭐 이야기하세요? 수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성재가 의자를 가리켰다. 수연은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더니 의자에 앉았다. 뭔데요? 성재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이게 뭐예요? 당신에 대한 모든 진실이야.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처음 봤다. 학력 위조, 직업 허위 신고, 친정 몰래 송금, 미술품 사기, 그리고 이 익명의 편지까지. 설명해봐. 수연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성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해? 이 모든 증거들이 오해라는 거야? 부모님을 도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학력이나 직업은 그냥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좀 더 좋게.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속인 거잖아. 수연의 변명은 계속됐지만 점점 더 궁색해졌다. 결국 그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꺼냈다. 수연아, 그동안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였구나. 나는 내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고. 그게 내 머리채를 잡을 이유가 되나?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해졌다.
성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수연아, 우리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이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연이 성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끝내자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네가 우리를 속여온 모든 것들이 밝혀진 거잖아.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테니까. 여보,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윤서는 어떡하려고요? 수연이 아이를 방패로 내세우자 성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윤서 때문이라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거짓말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거짓말?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연아, 가난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내가 우리를 속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맨날 트집 잡고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내가 언제 너를 싫어했다고 그래. 오히려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수연이 비웃었다. 딸처럼요. 그럼 딸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손자 교육에 간섭하고 제 앞에서 윤서를 혼내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수연에게는 정말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없구나.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성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수연아, 그만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해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요. 참고 살았다고? 네가 뭘 참았는데? 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돈으로 내 친정 빚을 갚으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거짓 학력의 거짓 직업으로 나를 속이고 심지어 사기까지 치면서 뭘 참았다는 거야? 수연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저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몰래 했어? 말하면 도와주실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성재가 할 말이 없어졌다. 수연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속이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봐야 해요. 도움을 요청하면 됐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수연이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봤다면 그날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과라도 하셨겠죠.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그날 윤서 때문에 싸웠을 때요.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 지르시길래 제가 말려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연아,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그랬어요.
성재가 우리를 말렸다. 그만해요, 둘 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과거의 일까지 뒤바꿔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수연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성재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어? 그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성재는 곤란한 표정으로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날은 수연이가 먼저 그랬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설마 저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든다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모든 조사도 사실이에요. 뒤에서 저를 조사하고 제 과거를 캐내고. 성재가 잠깐 당황했다. 그건 엄마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역시 어머니가 시킨 거였네요. 수연이 나를 노려봤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조사하시다니. 조사했으니까 내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속았다고요? 제가 누구를 해쳤어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던 건데. 조용히 살기, 사기치면서 수연이 말을 막혔다. 미술품 사기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 돈을 빼앗은 거야. 이때 윤서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깨어난 모양이었다. 엄마, 왜 큰 소리 내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수연이 재빨리 윤서를 안아 올렸다. 윤서야, 괜찮아. 엄마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윤서는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이였다. 성재가 조용히 말했다. 윤서 먼저 재우고 이야기 계속하자. 수연이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그동안 나와 성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성재야, 내 마음은 어때? 성재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배신감이 커요. 지금까지 함께 산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윤서 때문에 고민되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이 돌아왔다. 아이를 재우고 온 모양이었다. 이제 차분히 이야기해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성재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 뉘우친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수연을 보니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재야, 이제 결정해야겠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우리 정말 끝내자. 더 이상은 무리야. 진짜 그럴 거예요. 윤서는 어떻게 하고요? 윤서는 내가 키울게.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수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지금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 인정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게요. 너무 늦었어. 그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수연은 계속 매달렸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결국 일주일 후 수연이 집을 나갔다. 마지막에도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했다. 저를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윤서 엄마인데. 내쫓는 게 아니야. 각자 길을 가는 거야. 수연이 나를 마지막으로 노려봤다. 어머니 만족하세요? 이제 저 없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수연아,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으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통하지 않는 대화였으니까. 수연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윤서는 처음에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아이들은 적응이 빠른 법이라 금세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 했다. 한 달 후 우편함에서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수연이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윤서 잘 키워주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처음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성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수연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윤서의 양육권은 당연히 성재가 가져갔다. 수연은 면접 교섭권도 포기했다. 정확히는 자신의 신분이 더 탄로날까봐 포기한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윤서를 돌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거짓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다. 아이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아빠와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예의 없던 버릇들이 많이 고쳐졌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그래, 우리 윤서 참 예쁘게 말한다. 성재도 달라졌다.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됐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어느 날 이동철이 안부를 물어왔다. 혜순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편해졌어. 거짓말 없이 사니까 마음이 가벼워. 조수연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미술품 사기 건으로 고발당했어요.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됐네. 진심이었다. 수연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동정할 만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과 사기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몇 달 후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도 수연이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서가 보고 싶지만 제가 나타나면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이번 편지는 이전과 달랐다. 진심이 느껴졌다.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성재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복잡해요. 미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1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안정됐다. 윤서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어 있었다.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짓말하면 나중에 큰일 나. 엄마는 왜 거짓말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잠깐 고민했다. 엄마도 어려운 상황이었단다.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그래, 우리 윤서가 최고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수연은 가끔씩 편지를 보내온다. 이제는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황을 알리는 정도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읽고 성재에게 전해준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어느 저녁 윤서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이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윤서 정말 착하구나. 내일 아빠랑 공원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다. 거짓 없는 진짜 가족이.